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비앙 성형외과 김상우 원장입니다. 보형물은 이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있는 겉껍질 안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는 물질이 식염수이면 식염수 보형물, 실리콘 겔이 채워져 있으면 실리콘 겔 보형물이 되는 거죠. 많이 사용되는 보형물들은 거의 대부분 실리콘 겔로 채워져 있는 보형물들입니다. 실리콘 겔 보형물들은 겉표면이 이렇게 거칠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또 구분을 합니다. 표면이 거칠게 만들어져 있는 보형물을 텍스처드 보형물 이렇게 부르는데요. ALCL이라는 좀 특이한 종양과 연관성이 좀 이슈가 되면서 이 텍스처드 보형물들도 지금은 시장에서 거의 퇴출돼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성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보형물들은 표면이 아예 매끄럽게 만들어져 있는 실리콘 겔이 채워져 있는 보형물, 표면이 이렇게 실크처럼 가공이 되어 있는 이런 타입의 보형물,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형물일 것 같습니다. 체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령 흉곽이 굉장히 좁고 아주 큰 사이즈를 넣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직경이 좁고 튀어나오기를 많이 튀어나온 그런 보형물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반대로 체격이 어깨가 넓고 흉곽 자체가 좀 이렇게 바깥으로 기울어져 있는, 흔히 새가슴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흉곽의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직경은 넓고 튀어나온 건 좀 덜 튀어나온 그런 타입의 형태의 보형물 종류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피부 두께도 좀 관여가 되는데요. 자기 가슴 조직이 충분히 있고 살집도 있으시면서 피부가 두꺼우신 분이면 사실 어떤 종류의 보형물을 선택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마르시고 피부 자체의 두께가 너무 얇으신 분들은 보형물의 경계가 이렇게 얇은 피부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이 보형물의 결들이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공간 안에 실리콘이 조금 더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종류의 보형물을 선택을 하시면 적합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자가 조직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단점이 있는데요. 자가 조직을 대량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몸 어딘가에서 그 지방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대량의 지방을 가지고 오기가 힘들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이식해준 지방이 100% 다 생착이 되질 않습니다. 다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상당 부분이 흡수가 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쪽 가슴에 300cc 내지는 그 이상의 지방을 이식을 하더라도 실제로 생착이 되어서 남는 지방은 100에서 150 그 이상을 사실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크기가 커지는 양을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 지방이식의 좀 큰 단점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대량 이식된 지방 중에서 이제 생착이 되지 못한 지방들이 찌꺼기처럼 남는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쁜 종양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또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필요 없는 검사를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형물을 사용하는 수술은 인공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겠죠. 하지만 장점은 충분히 크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의 덩어리를 제거함으로써 사실 문제를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형물 수술의 장점이 되겠죠. 절개를 할 수 있는 부위가 겨드랑이 부위, 그 다음에 가슴이 배하고 만나서 접히는 밑선 부분 유륜둘레의 반 정도를 절개를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절개는 수술 부위에서 한참 떨어진 부위에 상처를 내게 되고요. 팔을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는 흉터가 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흉터면에서는 유리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륜 절개는 이제 오단이 완전히 온전히 감춰질 수 있는 절개 방법이고, 색깔이 있는 유륜과 이렇게 하얀 피부 경계선에 이렇게 놓여집니다. 그래서 유륜 절개도 흉터가 아주 이렇게 나빠지지 않으면 흉터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밑선 절개는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통증도 덜하고
회복도 빠르고 이런 의학적인 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환자분의 체격이나 피부 특성에 따라 넣을 수 있는 보형물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큰 보형물을 넣으려고 하면 할수록 촉감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고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형태적으로도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윤곽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든지 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형 구축이라는 문제가 생길 확률도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체격, 피부 특성을 감안해서 보형물의 크기를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시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가슴뼈가 앞으로 조금 나와 있고 갈비뼈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경사를 이루고 있는 이런 중앙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새가슴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슴들은 이제 문제점들이 보형물로 수술을 했을 때 보형물이 바깥쪽으로 조금 살금살금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형물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유두가 좌우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벌어져 보이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보형물 선택을 할 때는 일단은 좁고 많이 튀어나온 보형물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폭이, 지름이 충분히 본인의 체격에 맞게 넓은 보형물을 사용을 하시고 너무 많이 튀어나온 보형물보다는 조금 튀어나온 게 덜한 타입을 쓰시는 것이 새가슴의 형태를 조금 덜해 보이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취를 위해 수술실에 들어오고 병실에 갈 때까지 대략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입원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오전에 수술하신 분들은 대개 오후 무렵이 되면 퇴원을 하고 싶어 하실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 중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통증이 너무 심하게 느껴져서 하룻밤 정도는 병원에서 통증 관리를 받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입원이 하루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회복 과정도 이제 개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3일째 비행기를 타시는 승무원들도 저는 봤고요. 2주일이 되도록 팔이 머리 위로 올리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주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활동들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 수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슴 수술 후의 궁금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